장사에 지쳐 환장하겠다는 소상공인분들께 환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사의 참견 진행을 맡은 곽지연입니다. 이 장사의 참견은 소상공인분들의 고민을 듣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맞춤 컨설팅을 해드리기 위해서 기획됐는데요. 본 컨텐츠를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또 해결책을 마련해드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솔루션을 맡아주실 프로 참견러 세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경영지도사 이호풍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들의 희망을 키워주는 컨설턴트 경영사 이호풍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서 참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경력이 아주 풍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영지도사, 교수, 또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심사위원, 메뉴 전문가, M&A 전문가 등등해서 캐도 이력이 그냥 신만이처럼 마구마구 나오더라고요. 이 컨설팅 업계에서는 한몫한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의 상표 등록과 특허 관련 컨설팅을 해주실 전문가를 또 모셨는데요. 가수 솔비 씨의 로마 공주 상표, 그리고 개그맨 김원효 씨, 야, 안 돼! 유명하죠? 허경환, 박성광이 속한 마흔파이브 상표를 등록한 대단한 분이십니다. 변리사 김지환 씨,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 상표 출원하고 소상공인 컨설팅을 하고 있는 김지한 변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로마 공주라든지 뭐 마흔파이브 이런 상표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신기한데요. 네이밍이 그만큼 중요한 자산인 것 같아요. 뭐 관련해서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로마 공주 같은 경우는 솔비 씨의 별명인데요. 어느 무속인이 로마의 공주였다고 해서 그거를 방송 이런 데서 보호받기 위해서 상표 출원하게 됐고요. 또 등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김은효 씨 같은 경우에는 5명의 그 개그맨, 동갑 개그맨들이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40세를 맞아서 그 마룬 파이브를 흉내냈다고 하더라고요. 마흔 파이브 이렇게 상표를 출연해서 등록받았는데 이 두 사람들이 등록받고 나서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뭐 정작 뭐 저한테서 등록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해가지고 저는 별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섭섭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아예 예. 점을 찍고 가시죠. 마지막으로 세 분의 전문가들 중에 가장 젊은 피입니다. 오늘 평균 나이를 확 낮춰주실 텐데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최신식 컨설팅을 책임져 주신다고 해요. 대구에서 이분을 모르시면 간첩이라고 합니다. 컨설턴트 박종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소상공인 컨설팅을 하면서 브랜드를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 박종렬입니다. 가장 젊은 피인 만큼 오늘 최고의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소상공인 컨설턴트계의 어벤져스라고 해도 될 만큼 풍부한 경험과 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베테랑 이호풍님, 진정성 갑 김지환 변리사님, 그리고 젊은 컨설턴트 박종렬 씨, 이 세 분에게 거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사연 중에 그 남자 상대방 대역이 나오시는데요. 박종렬 컨설턴트께서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도봉구에서 찜닭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한 차례 식당 운영 경험에 실패하고 두 번째로 차린 식당인데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며 밤잠 안 자고 제가 직접 개발하고 연구해서 남녀노소에게 다 인기가 있을 만한 찜닭 레시피 2개를 개발했습니다. 하나는 로제 소스에 고추장을 넣어 부드러우면서도 매콤한 맛이 일품인 메뉴여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았고요. 또 하나는 콩비지를 넣어 구수한 맛으로 어른들 입맛도 안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마라샹궈에서 착안해 취향에 맞게 본인이 원하는 토핑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특히 인기를 얻으며 점차 단골 손님이 생겨났어요. 매출이 늘면 빚도 갚고 더 잘 되면 2호점도 차릴 생각에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년 전쯤이었습니다. 원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저희 찜닭이 너무 맛있다며 레시피를 물어왔습니다. 누님, 저 찜닭 레시피 좀 알려주면 안 돼요?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어서요. 아유, 식당에 와서 먹으면 되지, 동생. 내가 더 맛있게 해줄게. 엄마가 닭 요리를 좋아하시는데 꼭 해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지방에 계셔서 제가 싸다 드릴 수도 없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여기 모시고 올 수도 없고 제가 식당 차릴 것도 아닌데 걱정 마세요. 정말 엄마한테만 해드릴게요.
가까운 사이지만 레시피를 공유하는 게 영 찝찝해 고민이 됐지만 돌아가신 제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분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던 회사원이라 아이, 설마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에 인정에 이끌려 레시피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새까맣게 잊은 채 식당을 열심히 운영해 나갔죠. 동네에서 저희 식당이 맛집으로 자리 잡게 되자 아이들 다 키우고 주부로 지내던 사촌 언니가 제안을 해왔습니다. 2호점을 내면 어떻겠냐. 자기가 맡아서 잘 운영해 보겠다면서요. 원래 계획도 있었고 또 주변에서도 2호점, 3호점, 지방에 분점을 내도 되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참에 음식점 상표권을 등록해야지 하고 알아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미 저희 음식점 상표와 똑같은 음식점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바로 그 음식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더 기가 찼습니다. 바로 제 찜닭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장 누구예요? 사장 어딨어요? 그리고 마주한 얼굴은 바로 저한테 레시피를 전수받아간 그 지인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핑계대고 레시피 배워가더니 식당을 차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 사기꾼! 당장 식당 문 닫아! 나한테 레시피 전수해줬다는 증거 있어요? 왜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야? 당장 나가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저한테 접근한 거였어요. 인정에 약한 제 성격을 파악하고 악의적으로 레시피를 도용해가고 음식점 이름까지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선의로 베푼 일이 이렇게 큰 독이 돼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도 식당이 망하면 저는 큰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이럴 경우 주변에서는 소송을 걸라고 하는데 제가 레시피를 전수해줬다는 증거가 없어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식점 상표권도 뺏기고 레시피도 도둑맞은 상황. 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연의 주인공의 얘기를 읽다 보니까 정말 막 제가 더 답답한 게 저 같으면 자다가도 그냥 몇 번씩 막 벌떡벌떡 막 깰 것 같아요. 예전에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요즘 이런 사건이 꽤 많은가 봐요. 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나왔는데 포항의 한 자영업자가 레시피를 새로 개발했거든요. 덮죽이라고 하는데 네. 이 덮죽을 개발해가지고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 레시피를 베꼈습니다. 베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상호까지 덮죽이라고 이를 뺏겨서 상표 출원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론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나중에 자기가 사업을 접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네. 이호풍 경영 지도사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레시피 도용 사례가 있을까요?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사례는 무궁무진한데요. 네.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누구나 알 수 있는 우리나라 한식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가 처음 사업 출발은 부부가 시작했다가 결과적으로 두 분이 이혼을 하게 됐죠. 이혼하면 뭐 남보다도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와서 창업한다는 의미는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너무 유사하게 똑같이 하다 보니 원조가 나가서 차림분한테 소송을 걸어가지고 패소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김치찌개 전문점의 한 사례인데요. 이 김치찌개 사례가 이 생계형으로 살고자 먹고 살기 위해서 창업했던 분의 열심히 해서 오늘 궤도에 올린 이런 브랜드를 제가 판단할 때는 브로커라고 표현하지만 본인은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겠죠. 그분이 나가셔가지고 보니까는 이 김치찌개 전문점이 상표 등록을 안 해놨던 거예요. 이걸 미리 알고서 자기가 뒤에 상표 출원을 등록을 한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를 전개를 하는 사례. 그런 사례들을 듣다 보니까 더 막 속이 불글불글한데 이 사연의 주인공이신 분도 정말 선의의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하시다가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잖아요. 이분이 음식점을 운영을 하면서 잘한 점은 뭐고 또 잘못한 점은 뭘까요? 그걸 한번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했다는 점 칭찬해 줘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초기에 그 레시피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해 가지고 보호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럼 특허가 아니면은 노하우로 보호하려고 했으면은 철저한 그 비밀 유지를 통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상표 같은 경우에 초기에 상표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어야 되는데 사후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상표출원을 빨리 하지 않은 것, 이 점이 또 아쉽습니다. 네.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죠. 자, 그렇다면 이호풍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창업하는 데 있어서 고려 대상이 일단은 트렌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이 사례자를 보게 되면 마라샹궈라는 요즘 뜨는 뭐 유행이 아닌 나름대로 트렌드를 분석해서 창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눈여겨볼 만한 게 뭐냐면 토핑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요식업, 음식업의 그 단점이 뭐냐면 좋은 재료를 갖다 속에다 숨기는 이런 형태가 음식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뭐 만두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나름대로 보여주기 위한 토핑을 했다는 게 참 잘했던 거고요. 전 연령층을 다 타겟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분을 보면은 이제 고추장이란 레시피를 가지고서 젊은 층을 잡고 장년층을 잡기 위해서 뭐 콩비지 이를 통해서 이원화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참 잘했다고 저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네, 여러 칭찬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자, 대구에서 올라오신 박종렬 컨설턴트님께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외식업 전문가로서의 관점으로 볼 때 현재 이 사연의 주인공이 2호점, 3호점까지도 생각할 만큼 아이템에 대해 아주 그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현재 가맹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길래 다행이지 만약에 가맹점들이 존재하고 이제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 이렇게 레시피 노출이 이루어졌다면은 브랜드 전체에 대한 타격은 물론이고 이제 가맹점주분들에 대한 불만사항도 아주 컸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주 커질 수도 있었을 일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레시피를 개발한 이후에 특허 등록이나 저작권 등록도 가능한 걸까요? 예, 레시피는 일단 음식물의 제조 방법 내지 조성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특허를 받으려면은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요건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신규성은 뭐냐면은 새로운 것, 그리고 진보성은 보다 뛰어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필과 지우개가 있다면은 네. 연필이나 지우개를 출원하면은 신규성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연필에다가 지우개를 결합했는데 네. 그 결합이 그 분야의 기술자들이 봤을 때 좀 쉽다. 그렇게 되면은 진보성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성과 진보성 둘 다 갖추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음식물 같은 경우에 기존의 레시피인 경우가 많고 네. 또 다른 첨가물을 추가하는 결합을 하는 것이 그 기술자들이 봤을 때 좀 쉽게 볼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진보성 위반 우려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등록이 된다면은 그걸 약간 함량을 약간 피해서 실시한다든가 그런 회피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권리 행사에도 약간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에 레시피는 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넓은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 같은 경우에 실제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보호하니까 아이디어인 그 레시피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디어 그 레시피 책을 만들어서 보호를 받는다면은 좀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레시피 자체의 보호는 아니라는 점, 그게 좀 한계입니다. 네. 그러면 특허 등록 과정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예. 부분도 좀 풀어주시겠어요? 특허 등록받기 위한 과정을 말씀드리자면은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를 명확히 해서 특허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을 출원이라고 하는데요. 출원하면은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등록을 받게 되고 그 등록받게 되면은 특허권을 갖게 됩니다. 출원해서 등록받기까지는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많이 걸리죠. 네. 그렇지만 그 우선심사 제도라고 있어서 그 제도를 이용하면은 뭐 6개월 정도에 등록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1년 6개월이 지나면은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서 누구나 그 기술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네, 특허 등록 과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전에 이제 말씀하신 레시피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특허 등록은 가능한데 시일이 오래 걸리고 또 뭐 조건이 까다롭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특허 등록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면 박종렬 컨설턴트시라면 레시피 특허 등록을 주변에 뭐 권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노하우를 잘 관리하라고 조언을 하시는 편이세요? 보통 저는 그 메뉴에 대한 그 기술적이나 차별적인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보통 등록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냥 보편적인 그 메뉴 구성이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보안 정도만 잘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뭐 본인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중요한 부분은 등록을 하겠지만은 오히려 또 지금 현재 대구에서는 여러 이제 또 레시피를 공유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예, 문화하면서 대구는 또 그러나요? 네, 서로가 서로의 자기 기술을 주면서 또 네. 신메뉴도 개발하고 그렇게 돕는 아. 문화도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네요. 네. 그쪽은요 또. 자, 그렇다면 레시피 특허 등록을 하는데 또 비용은 또 얼마나 들까? 비용이 또 많이 들면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예,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보통 한 3, 400만 원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 이하로 진행하는 데도 있고요. 또 옵션에 따라서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저가인 곳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서비스도 저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본 사연의 경우에는 이제 레시피뿐만 아니라 음식점의 상표까지도 뺏긴 상황인데요. 음식점 상표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표와 상품을 정해서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하면 됩니다. 네. 상품 같은 경우에는 1류에서 45류까지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제 43류입니다. 43류에 또 그 밑에 그 안에 지정 상품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근데 한식점업, 일식점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개를 지정해서 일반적으로 상표 출원하게 됩니다. 음식 자체를 보호받고자 한다면은 그걸 별도로 또 출원해 다른 류거든요. 네. 별도로 출원하면은 또 비용이 또 증가되겠죠. 심사를 거쳐서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면은 출원 공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출원 공고 결정을 통해서 2개월간 공중의 심사를 거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의 이유가 없으면은 등록 결정, 그다음에 등록을 해서 상표권자가 됩니다. 상표권을 얻게 되면은 10년간 권리가 유지가 되고요. 갱신을 통해서 무한정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예컨대 샘표 관장 같은 경우에 저보다 나이 많습니다. 네, 당연히 많은 나이,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예. 출원해서 등록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상표를 출원해서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권리를 얻는 것이 좋고요. 네. 우선 심사 제도를 이용하면은 한 4, 5개월 만에 등록이 됩니다. 네. 솔비 로마공주나 마흔파이브 같은 경우에 그렇게 등록받았습니다. 네. 자, 그럼 뭐 굳이 이렇게 뭐 따져 보자면은 이제 뭐 레시피 특허 등록보다는 음식점 상표 등록이 훨씬 더 좀 수월한 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상표 같은 경우에 신규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신규성. 그러니까 새로운 상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을 해서 상표권을 취득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표 특허 중에 상표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상표 특허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레시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은 그 남들이 베끼기 전에 오픈되기 전에 먼저 출원을 해가지고 권리를 얻어야 되고요. 예. 상표 같은 경우에는 신규성 필요 없다 해서 좀 빨리 쉽게 등록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들이 사용을 개시하기 전에 그때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으면은 완전한 권리 보호됩니다. 그게 아니고 좀 늦어지면은 남들이 선사용권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상당히 애로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음식점 상표 등록도 비용이 드는 거예요? 예, 상표 같은 경우에 보통 한 70만 원 정도 아. 보시면 되는데 근데 또 우선 심사라는 옵션이 있을 때 더 예. 비용이 올라갑니다. 아. 근데 그것도 이 저가의 사무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사무소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서비스도 별로, 예, 서비스가 중요하니까. 이쪽 직업도 서비스업이네요. 잘 보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혹시 뭐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나요? 저는 컨설턴트 입장에서 네. 저는 변리사는 아닌데 아까 변리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만치 않는 비용인데 네. 제가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 하나 후보 상호를 좀 작성했다 봅니다. 네. 이걸 가지고 변리사님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특허청에 보면은 키프리스라고 네네. 특허 정보회라는 데가 키프리스.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상표 등록하고자 하는 그 상호를 검색해 보면 선출원이 됐는지 등록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나름대로 변리사님이 이제 신중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진행하게 되면 나름대로 자기 기대치를 좀 감할 수도 있고 네. 또 변리사님의 뭐냐면 수익은 좀 줄 수도 있지언정 나름대로 편리하게 그 상표 등록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키프리스. 좋은 네. 홈페이지네요. 네. 그리고 가맹점을 내는 방법도 좀 궁금해요. 잘 되면 2호점, 3호점 뭐 이렇게 내잖아요. 그 과정은 네. 또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 전문가지만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를 보게 되면은
상표 등록을 무시하고 프랜차이즈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네. 나름대로 저는 기초적인 게 뭐냐면 저는 상표 등록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변리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은 상표 등록이라는 건 내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상표인데 네. 그것도 없이 창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첫째는 상표 등록이 최우선이고 아까 레시피 도용 사례도 나왔지만은 그 레시피하고 상품하고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네. 레시피는 하나의 주방에서 만드는 하나의 그 방법이고 상품이라는 자체는 내가 제 3자한테 유통을 해야 되거든요. 네. 유통을 해달라면 이게 상품화를 시켜야 됩니다. 흔히 말해 공상품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갈비 소스를 잰다. 뭐 주부님들 보면 다 네, 갈비 소스 네, 기본 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뭐 대표적인 재료가 간장 아니면 뭐 배 이런 게 들어갈 거예요. 배를 갈아 넣으면 맛있대요. 갈비가 그렇죠. 부들부들해지고. 그렇죠. 지금 이 계절에 배를 넣기는 얼마나 맛있습니까? 네. 그렇지만 배가 안 나오는 시절에 가면은 같은 양을 넣더라도 가격에서 또 가격 차이도 네. 나고 나름대로 맛도 다르죠. 네. 당도가 다르니까. 아, 그렇죠. 배를 사용하지 않고 배 맛을 낼 수 있지 않는 식재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넣은 상태에서 일단은 모든 걸 제 3자한테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을 가하게 되면 색도 변하고 예. 당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레시피하고 상품은 저는 100% 다르다고 저는 이런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적으로 상품화가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 세 번째로 뭐냐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정보 공개를 해야 됩니다. 네. 내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로얄티를 얼마를 받을 것이며 가맹비를 얼마 받을 것이며 메뉴는 취급 메뉴는 뭐고 상권은 어떠한 상권을 해야 될 것이며 총 투자비가 얼마며 이런 것을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이 세 가지 자체가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데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 나머지 것도 너무도 많은데 뭐 시간 관계에서 이 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생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오늘 쏠쏠한 팁을 지금 네. 계속 주고 계세요. 자, 그럼 변리사님, 만약에 이 당사자가 네. 실제로 이제 소송을 한다면 승소의 가능성은 있을까요? 본 사연에서 보면은 특허나 상표 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보면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긴 합니다. 이 규정 자체가 약간 좀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증에 좀 부담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해결은 좀 쉽지 않을 걸로 레시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표 같은 경우에도 사연에서 보면은 출원했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용을 개시하기 전에 출원을 했으면은 권리 행사를 했을 때 완전한 보호를 받을 건데 지금 만약에 이제 상표 출원해서 등록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받게 되면은 상대방은 이제 선사용권을 주장하게 될 겁니다. 네. 선사용권이란 게 먼저 쓰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깨기 위해서는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걸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사연에서 보면은 레시피 뺏긴 증거가 없다. 뭐 이런 네. 이야기가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상표도 뺏긴 증거가 없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호풍 경영 지도사님도 같은 생각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승소할 확률은 이제 크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무튼 레시피 도용자를 철폐할 수 있는 방법은 운영자가 원조 아니면 유일 최초라는 말을 가지고 마케팅 요소로 활용을 해가지고 레시피 도용자가 자기 거라고 주장을 못 할 수 있도록 네. 철폐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박종렬 컨설턴트님의 생각도 들어볼게요. 저는 상표권에 대해서 그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데요. 네. 요즘에 그 SNS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예. 그 인스타그램하고 이제 뭐 페이스북 네네네. 많이 활동하시는데 검색했을 때 핫플로 떴는 업체들이 있으면은 그 네이밍을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키프리스에 이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아. 키프리스에 검색을 했을 때 그 이제 상호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이제 본인이 먼저 등록을 하는 거죠. 경북 구미시에 제가 관리하는 업체도 이제 이러한 상황에 이제 좀 걸려들어 가지고 아직까지 법정 분쟁 단계에 있습니다. 네. 단계에 있고 그 이제 상대방 악덕 신청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상표권을 한 200개 이상 정도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이러한 부분들은 좀 빨리 어떻게 법적 좀 제재가 좀 가해져 가지고 좀 우리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 정말 뭐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으신 분들이 요새 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신데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김지한 변리사님? 음식점하고 카페 상표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분들 특징이 보면은 이미 개업해서 벌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이걸 등록을 좀 잘 받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때는 좀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 영업하기 전에 상표를 출원해가지고 등록 받아 놓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그 사연에서도 보면은 빨리 출원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구제를 받을 때 완전하지 못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런 특허와 상표 관련해서 그러니까 상표와 레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참 장사나 뭐 이런 사업적인 외 부분에도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네요. 자, 그러면 이호풍 경영지도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자꾸 변리사님하고의 반한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네. 저는 창업자든 경영자를 보호 차원에서 좀 그 상표 등록 비용을 좀 절감하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상표,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이제 그 등록이 될지 여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라든지 공기관, 뭐 지자체 이런 데에서 무료 변리를 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람들 옆에 김주환 변리사님께서도 그런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여기서 전략되는 비용을 갖다가 창업 내지 경영 자금으로 활용하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레시피도 그렇고 음식점 상표도 그렇고 소상공인분들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꼭 권리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이번 사연도 박종렬 컨설턴트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광명에 살고 있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아빠 5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최근 저는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렸는데요. 30년 가까이 근속하던 직장에서 희망 퇴직자를 받는 공고가 뜬 것입니다. 희망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더 준다는 얘기에 혹해 회사를 나왔는데요. 계속 버틴다고 해도 제가 회사를 더 다닐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정말 앞날이 깜깜하더군요. 내 나이 아직 60도 되지 않았는데 아직 대학생인 막내 아들과 내년 결혼을 앞둔 딸 생각에 마냥 집에서 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퇴직금만 까먹고 있을 수 없어 결국 창업을 생각하게 됐죠. 퇴직금에 모아놓은 예금까지 모두 합치면 자본금이 약 2억 원. 시장 조사를 해보니 아무래도 가장 안전하게 느껴지는 종목이 고깃집이었습니다.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고 잘만 되면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저보다 먼저 퇴직해 고깃집을 운영하는 지인이 매월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혹했던 것도 있습니다. 음식점은 위치가 반이라고 했는데 2억이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지만 서울 시내에 가게를 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3, 4개월을 고민한 끝에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직장가에 식당을 차리기로 결정했어요. 직장인이 많아 매출을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임대 비용으로 세이브한 돈을 인테리어에 몽땅 투자했습니다. 요즘은 SNS에 많이 업로드가 돼야 홍보도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딸아이의 조언 때문이었죠. 아빠, 요즘 대세는 SNS 홍보야. 나도 친구들 인별그램에 올라오는 사진이나 후기 보고 가거든? 제 말 명심하세요. 그래, 우리 센스 있는 딸 말 한번 믿어봐야겠다. 고깃집이지만 세련된 느낌으로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오도록 조명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차별화를 둔 건 가성비 갑 맛집을 목표로 메인 음식인 고기 외에도 다양한 반찬을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세팅했습니다. 제 전략이 먹힌 걸까요?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는 조금씩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그 행복은 잠깐 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식당을 오픈하고 딱 반년이 지난 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재앙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오픈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아직 자리도 잡지 못했는데 뷔페식인 저희 고깃집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직장가에 자리 잡은 탓에 코로나가 심해질수록 재택근무자가 많아져 길거리에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지경까지 왔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을 때도 많아 결국 사람을 다 보내고 주부였던 아내를 데려와 저희 둘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점점 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보, 우리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월세 내기도 힘들잖아, 요즘. 한 번 더 버텨보자. 지금 접으면 손해가 너무 커. 미안해, 여보. 몇 달이면 끝나겠지 했던 코로나는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자취를 감추지 않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란 뉴스를 보면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네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몇 년이라도 더 직장을 다녔더라면 어땠을까요? 매일매일 후회가 됩니다. 이대로 가게를 내놔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초기 비용을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 선뜻 결정을 내리기 힘듭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아이고, 참 사연을 읽다 보니까 요즘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자영업자분들은 더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심지어 이분은 그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음식점을 창업하신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나 해왔는데요.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와 한국외식신문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요식업을 희망하는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단일 메뉴로 커피가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치킨, 다음이 고기, 떡볶이, 맥주, 피자, 막창, 삼겹살 순이었는데 이 가운데 고깃집 키워드에 해당하는 고기, 삼겹살, 막창, 곱창을 모두 합칠 경우 사실상 커피를 제치고 1위라고 합니다. 실제 고깃집과 같은 아이템은 지난해에만 2만여 곳이 새롭게 생겼을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실제로 고깃집 창업을 많이들 하시나 봐요? 그렇죠. 이 사례를 접해보니까 뭐 제 주위에도 많고 일단은 많고 우리나라 창업자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통계는 모르겠지만서도 이 부분 같은 사례가 너무도 많을 겁니다. 네. 일단 첫째는 퇴직한 후에 일단은 집에서부터 출발해 보면은 집에서도 삼식이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네. 부인한테 새끼를 다 얻어먹어야 되고 하루 세끼 꼬박꼬박. 네. 나갈 때는 없고 네. 퇴직금 많게 받지는 못했지만 그 돈을 계속 까먹고는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급해지거든요. 네. 급해지다 보니까 급한 만큼 남의 귀가 좀 얇아지다 보니 이런 식의 창업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좀 활성화되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일단 뭐 사탕 발림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분을 꼬지게 해가지고 창업하는 사례도 너무지 많습니다. 네. 예,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 박종렬 컨설턴트님도 대구에서 이런 사례를 보셨다면서요? 제가 활동하는 대구 지역에도 그 회사를 다니다 나오신 분들이 이제 그 퇴직금을 몽땅 이제 투자해서 창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고깃집도 제일 만만하게 보셔가지고 네. 이제 사연자처럼 그 투자금 2억대에 이제 인테리어를 투자해서 이제 고깃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현재 거의 뭐 문을 닫은 상태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지금 어려운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힘든 시기여서 자, 그러면 이분이 창업을 하면서 잘한 점은 뭐고 또 잘못한 점은 뭔지 한번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호풍 컨설턴트님. 일단은 뭐 창업하는 데 있어서 아이템 선정이 제일 우선인데 일단은 돼지고기를 선택했다는 거는 저는 잘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아까 MC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고기라는 거는 상당히 창업 아이템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스테디셀러 아이템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더 잘하는 점은 돼지고기는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차별화 부분을 무슨 뷔페식으로 반찬으로 준다는 부분 이 부분도 참 잘했고요. 그렇지만 좀 아쉬운 점은 돼지고기 아이템에 대해서 차별화가 어떠한 차별을 했는지 제가 직접 보질 못해가지고 네. 직접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서도 상당히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네. 일단 돼지고기를 선택한 건 잘했고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도 또 놓칠 수 없고 네. 자, 그러면 박종렬 컨설턴트님께서는 뭐 잘한 점과 못한 점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 잘한 점은 시장 조사를 해서 나름 아이템을 선정하셨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임대 비용에서 세이브한 부분을 나름 그래도 인테리어에 투자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지금 아무런 전문 지식 없이 그런 어떠한 계획 없이 모든 이제 퇴직금을 인테리어 비용에 쏟아부었다는 점도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인테리어 투자도 마찬가지로 나름 전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자신이 없을 때는 그 전문적인 브랜딩 업체나 이제 컨설턴트 분들처럼 그런 자문과 도움을 받아서 보통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런 이제 계획 없이 이제 인테리어에 SNS만을 위해서 이제 몽땅 투자를 했다는 것은 아주 네. 이제 위험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테리어에 올인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경험이 없으신데 일단 창업을 시작하신 거고. 그렇다면 창업을 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조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실전 경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이분이 뭐 사연에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서도 뭔가 회사 생활을 일단 직장 생활을 했지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만 다녔지 네.
직접 이거를 제가 요리를 할 줄 알고 이걸 자세히 아는 거는 저는 의심가거든요. 네. 제가 주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스텔스기라는 게 있습니다. 스텔스기. 공에서 이렇게 자맹으로 해서 어디 목표를 타격하는 이런 식으로. 네. 저는 자맹 창업을 하는 걸 제가 강조합니다. 네. 일단 회사 생활 할 때부터 숨어서 뭔가를 직접 실전 경험도 해보고 진짜 이 아이템이 나하고 맞는 건지 더군다나 이 요식업이라는 건 3D 업종이거든요. 네. 상당히 힘든 업종인데 실전 경험하면서 일단 창업을 포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튼 실전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자본부인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모르지만 이 자본이 2억이라는 돈은 개인적으로 소중한 돈이고 큰 돈입니다. 네. 근데 실적으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까 그 사례자의 네. 따님 보니까는 SNS 강조 중요성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따님이 컨설턴트 같아요. 따님이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뭐 이면도로 뭐 2급 상권, 2급지 상권, 3급지 상권에 가서 요즘 SNS가 대세다 보니까 상권도 이길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인데 요즘 들어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는 시점에서도 창업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때 창업하는 사람들은 타이밍이 맞겠습니까? 지금 창업이? 그렇죠. 이분도 아마 직전인 것 같은데 이걸 예상하지 않고 창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예. 내일 모레면 해결되는데 이게 해결 기미는 안 보이고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경험과 자본과 타이밍 요 세 가지를 짚어주셨고요. 자 그러면 박종렬 컨설턴트님도 의견을 좀 내주세요. 네, 저는 뭐 앞서서 말씀을 다 하신 부분에서 좀 마케팅적인 관점으로 볼 때 보통 창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케팅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해야 된다고 저는 그쵸. 생각을 저도 하고 그런 얘기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창업을 할 때 그 상호 네이밍부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네이밍부터 메뉴 구성에 대한 전략, 그 다음에 뭐 디자인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음식 사진 촬영, 여러 가지 인테리어적인 요소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제 결합됐을 때 이제 좋은 이제 마케팅적인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창업 아이템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음식점을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은 과거에는 맛만 있으면 다 됐거든요. 그래서 품질을 최우선으로 받고 두 번째는 서비스는 뭐 요즘 욕쟁이 할머니집 가면은 무슨 서비스가 있습니까? 요기 서비스 아닌가요, 거기는? 이 서비스가 두 번째에 있고 뭐 세 번째는 좀 깔끔한 이런 점포, 청결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이제 청결은 기본이 됐어요. 기본이 돼 있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청결이 기본이고 두 번째는 맛도 이제 상향 평준화됐어요.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어떤지 가도 맛없어서 못 먹겠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하고 그 이면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예, 서비스가 제일 먼저다, 최우선이다. 그래서 네. 단골 고객은 이 서비스에 만족한 사람들이 자주 온다는 겁니다. 네. 맛에 만족한 분들은 띄엄띄엄 온다는 이런 그 조사 사례도 있습니다. 의외네요. 그렇죠. 맛있으면 더 매일매일 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요즘 세대는 이제 예전에는 하나만 잘하면 맛만 있으면 됐다 그랬잖아요. 플러스라고 전략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맛만 있으면 됐는데 서비스가 좀 등한시 돼도 됐는데 지금 이제 곱하기 전략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청결이 돼야만이 곱하기면 다 이게 좋은 점수가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0점이면 당연히 빵이죠. 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서 근데 이 직업이 지금 옛날처럼 막 장사의 이런 기준으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네. 앞으로는 사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만이 성공한다라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곱하기 전략 새겨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박종렬 컨설턴트님께서는 이제 컨설팅적인 요소에서 한번 짚어봐 주세요. 저는 창업에 있어서 그 필수사항 5가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창업자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템 선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메뉴를 팔 것인가에 대한 이제 메뉴 아이템 구성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브랜드 컨셉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디에서 팔 것인가. 예, 무엇보다 또 중요한 입지 상권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어떤 컨셉과 어떤 방식으로 내 아이템을 표현하고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5가지는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정리를 딱 해줘갖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네요. 자, 그럼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민한 것이 가게를 내놔야 될까요? 조금 더 버텨볼까요? 이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분이라고 생각해도 그냥 밤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네. 이건 두 가지가 다 해결책이긴 한데 네. 예, 해결책이 해야지 뭐 파는 방법이든 버티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버티기, 죄송하지만 버티기를 해야 된다. 버티기. 왜냐하면 현재로 봐서는 매출도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위에서 일부 뭐 이 어려운 시국에도 창업하는 사람도 있지만서도 일단은 점포를 내놔도 사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설령 이분을 매수해 간다는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분들이 갈 때는 아마 헐값에 그래서 제가 내려가. 예, 그럼 아까 총 투자 2억이면 죄송하지만 2억을 건질 수 있는 확률이 없으니까 버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뭐 어떻게 버틸 것이냐? 건물주한테 좀 임차로 좀 내려주라는 뭐 하소연도 좀 해보고 아니면 현재 아마 2억이란 투자를 했지만 2억 이상을 투자했을 거예요. 아마 취직금 플러스 뭔가 융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고정비를 어떻게 좀 절감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그다음에 또 이건 또 잘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무슨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네, 이제 부부간이 한다는데 이럴 때일수록 뭔가를 좀 슬림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일단 저는 버티기를 권고합니다. 버티기 한 표. 그러면 박종렬 컨설턴트님은요? 네, 저도 이오픈 컨설턴트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현재 그 매장을 운영한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투자 회수금도 다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장기전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정 안 되면은 현재 기존에 이제 홀 중심적인 이제 매장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현재 코로나19와 뭐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운 부분을 감안했을 때 조금 배달 중심적인 비중을 이제 바꾸는 부분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버티기 2표 나왔어요. 그러면 김지현 변리사님 의견도 좀 들어보죠.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네. 버티기 예. 좋습니다. 버티기 3표 뭘 저도 필요해요? 뭐 많이 시켜 먹거든요. 아, 네. 네, 배달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버티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취해야 버틸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이제 의견을 주셔야죠. 글쎄 요즘 그 TV를 보게 되면 뭐 이제 유행가 좀 뭐 테스형? 네. 테스형한테 물어보아도 이게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배달이 답이지 않나. 네. 배달이라는 거는 이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지 민족적으로 네. 진짜 배달의 민족이 진짜 됐으면 네. 이분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이분이 배달하면 어떻게 삼겹살집에서 배달을 하겠느냐 이런 반문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의 가게에서 하나의 메뉴만 특히 삼겹살만 판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삼겹살만 생각하지 말고 나름대로 배달 메뉴를 많이 확장한다는 의미는 그 점포의 가동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 2억 정도 투자했다는 점포로 보게 되면 상당히 월세도 비싼 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 보여요. 비싼 집이니까 그거를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배달은 필수다. 또 하나는 만약에 이분이 가정하에 업종 전환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제가 오랫동안 30여 년간을 이 요식업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10년 주기설이 있더란 말이죠. 네, 10년. 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유행했던 아이템이 다시 뭔가를 변화해서 다시 이렇게 재등장하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재등장한다 해서 그대로 하면 안 되겠죠. 먼저 세월이 10년은 강산이 변하는데 이게 10년 전에 했던 아이템을 뭔가 현실에 맞게 뭔가 차별화해서 다시 그 아이템을 좀 그 재창업하는 게 낫지 않나. 응답하라 2010이네요. 네. 네, 그럼 박종렬 컨설턴트님은요? 네, 저도 그 이오픈 컨설턴트님과 비슷한 또 생각입니다. 네. 생각이고 기존의 브랜드를 이제 좀 유지하면서 좀 새로운 브랜드를 이제 샵인샵 형태로 이제 배달 샵인샵을 넣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좀 직접 만드시는 것보다 네. 좀 잘 되어 있는 브랜드들도 많거든요. 네. 네, 굳이 뭐 프랜차이즈에 낚인다 이제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오히려 또 반면에 또 잘하는 탄탄한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있습니다. 네. 가맹금이 적게 들고 인건비가 좀 적게 드는 그런 브랜드들을 찾아서 샵인샵 형태로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지금 실제로 지금 관리하는 업체 중에 이제 족발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가 와가지고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봤었죠. 그래서 빨리 이제 결정을 내려서 이제 찌개 브랜드를
네, 샵인샵으로 넣었습니다. 아. 그 찌개가 매출을 이제 보완해주면서 1인 운영 체제로 매출은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오, 네. 현재 지금 오늘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저녁 매출은 봐야 되겠지만 예. 오늘까지도, 네, 어제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매출을 보고받고 계신가요? 네. 네, 네, 샵인샵.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파이팅 외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상공인 컨설턴트계의 어벤져스 세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허 상표 소상공인분들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소상공인 컨설팅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종종 좋은 솔루션을 통해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참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파이팅! 코로나19로 뭐 많이들 힘드시겠지만은 같이 힘내시고 저희 대구의 열퍼맨도 젊은 피로 함께 뛰겠습니다. 파이팅! 네, 아유 화이팅 크게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주소 참고해 주시고요. 이곳에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창업, 경영, 또 업종별 노하우와 교육 자료, 그리고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사이트 접속해서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매년 봄마다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공고를 받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나 SNS에 시간이 날 때마다 들어가 보시고 또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오늘 나와주신 컨설턴트 분들뿐만 아니라 지역별 업종별로 많은 전문가들이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장사의 참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